딥시크가 이제 결정타가 된 거죠. 80억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스타트업이 지분을 내주면서 그렇게 그렇죠. 하겠어요. 그냥 나 스스로 할 기회가 되겠죠. 그럼 여기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트럼프가 더 촘촘하게 규제를 하겠죠. 그럼 엔비디아는 그 물건을 팔아먹을 공간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중국에서 반도체 만드는 상황들을 보면은 기를 쓰고 만들고 있어요. 네. 그게 조금 무서운 게 HBM도 만들 준비 다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하고 있다는 HBM을 화웨이가 주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엔비디아 칩이 이제 마지막에 정점이 가겠지만 반도체에서 우리가 영원히 기술을 안 뺏길 거야라는 전제는 안 깔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무했던 분들이 지금 중국 가서 연구진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과연 안 따라올 수 있을까? 사람을 그대로 다 데려왔는데 네. 위협적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전인구 경제연구소의 전인구 소장님과 함께 최근에 이제 파장이 많았죠. AI부터 이제 해외, 특히 이제 미국 주식 쪽 이야기들, 그리고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소장님 또 바쁘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또 사업도 또 하나 또 창업도 하시고, 예, 책도 쓰시고. 요새 기업을 네. 사고 파는 일을 좀 하고 있어요. 이거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사이즈가? 뭐 이제 저는 원래 제가 네. 좀 꿈이 옛날에 버크셔 해서웨이 같이 네. 좋은 기업을 매수하고 싶었었는데 네. 뭐 잘 됐다. 어떻게 또 좋은 사람들이 같이 있어서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또 M&A를 하는 사람들이 꿈이 있었던 사람도 있어가지고 네. 회계사들이랑 이제 변호사들이랑 같이 이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그 일 하느라고 정신 없긴 해요. 요새. 그래요. 예. 야, 회사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중개를 하는, 그러니까 거래를 이제 예. 성사시키는 그런 것들도 하는 이제 회사를 만들었다고 하면 예. 반대로 그런 걸 하려면 또 기업 분석이나 예. 가치 판단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저 빼고 다 회계사들이에요. 회계사 변호사밖에 없어요. 저희 회사에는. 네. 기업 분석이다. 이게 회사도 그렇지만 이제 본업인 어떤 투자랑도 또 약간 관련은 있는 거네. 결국 기업 가치를 판단한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맨날 뭐 기업 분석하는 일이니까 그냥 여기에서 뭐 크게 벗어나는 일은 아니어서 저도 재밌을 것 같고, 일단 좋은 기업 나면 제가 살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기업 가치를 또 분석을 해야지 또 M&A를 네. 할 수 있는 거니까. 최근에 이제 딥시크 관련해가지고 네. 엔비디아 막 폭락하고 막 갑자기 별로 오르지도 않았던 삼성전자도 막 같이 떨어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엔비디아 그냥 얘기 생각하면은 네. 그럼 과대한 너무 고평가된 가치였다라고 봐야 될까요? 조금 있었어요. 약간 과열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숫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중 심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의외로 대중 심리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AI가 좋아서 2년 내리 올랐어요. 근데 더 오르려면 누군가가 더 비싼 가격으로 신규 매수자가 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더 이상 매수자가 들어올 수 없는 구간에 돌입하기 시작하면 가격이 더 이상 못 오르고 계속 천정을 찍고 내려오는 흔들림이 있습니다. 뭐 이게 기법으로 치면 이중 천정이다, 삼중 천정이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는데 신고가 돌파를 계속 못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다가 서서히 사람들이 심장이 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엔비디아만 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막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진부한데 트렌드가 좀 지난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갑자기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아마 작년 가을쯤부터 해서 양자 컴퓨터라는 게 등장했을 네. 거예요. 이쪽으로 이슈가 또 쫙 빨리면서 주가들이 여기가 오르니까 엔비디아로 들어와야 될 자금도 지금 부족한데 신규 섹터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여기가 더 이상 못 오르고 힘이 빠지고 있었죠. 네. 그런 상태에서 고평가 논란이 일고 이러다가 미중 분쟁이 또 항상 있고 트럼프가 등장하고 그래서 고금리에다가 여러 가지가 등장하면서 이거 과연 맞나?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이 이탈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다가 주가가 떨어지다가 이제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공포를 느끼는 대중 심리가 더 커지면서 그냥 무조건 팔고 보자 하면서 또 패닉셀이 막 나오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PBR, PER 이런 관점은 나중에 평상시의 얘기인 거고 대중이 공포랑 과열을 느낄 때는 이런 개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식들이 이런 패턴으로 계속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 약간 다들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그 와중에 무언가 하나가 딱 시그널이 터지면서 좀 이렇게 내려갔다. 그게 딥시크였을까요? 딥시크가 이제 결정타가 된 거죠. 안 그래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게 맞나라는 이제 의문점들이 서서히 커져가는, 주가가 더 이상 못 오르고 좀 힘들어하는 추세였는데 여기서 딥시크라는 게 등장하는 순간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된 거죠. 굉장히 아마 파급력이, 우선은 딥시크가 이게 진짜야 아니야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좀 더 많은 파급이 갈 것 같아요. 근데 네. 문제는 딥시크가 진짜여도 문제고 가짜여도 문제예요. 왜 그렇죠? 딥시크가 이제 진짜라고 된 거는 뭐냐면 어떤 칩을 써서 어떻게 개발했어요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H800 정도 되는 데이터 센터에서
우리가 뭐 비용을 계산해봤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돈으로 한 80억 원 정도면 개발이 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을 애매해 둘러서 말한 거지. 우리가 어떤 칩을 가지고 있어야 말을 안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의 나래가 열린 거죠. 미국이 규제해서 수출 안 되는 저성능 칩으로 만든 건가? 네. 아니면 혹시 엔비디아 거 고성능 칩 다 뒤로 빼돌려 놓고 만든 거 아닌가? 이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저성능 칩으로 챗 GPT랑 맞먹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은 놀라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굳이 지금처럼 고평가 받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예,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엄청난 그 AI 가속기들을 써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하는 사업은 바보가 되니까 스타트업들은 이제 그렇게 안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네. 되게 구조가 어떻게 됐었냐면요. 그래픽 카드가 비싸기 때문에 AI 스타트업들이 빅테크에 다 종속되는 결과를 났었어요. 우리가 AI 스타트업을 만든다 칩시다.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 머신러닝을 하려면 그 AI 데이터 센터에 많은 돈을 주고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AI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빅테크들이에요. 돈이 네. 많으니까. 그럼 빅테크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지분을 내놓고 이거를 마음껏 더 사용료를 그러니까 무료로 하고 써라. 뭐 아니면은 투자를 해줄 테니까 그 돈으로 다시 AI 데이터 센터에서 해라. 뭐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 갈 만한 친구들한테 우리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너 서울대 가서 직업 되면은 나랑 6대 4로 수익 나누자. 이러고 있는 거죠. 평생. 예. 평생 버는 돈의 6대다. 그런데 이제 그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안 하면 내가 서울대를 갈 수 없으니까 네. 그 스터디 카페 가기 위해서 빅테크에 종속했었던 결과였는데 네. 80억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스타트업이 지분을 내주면서 그렇게 그렇죠. 하겠어요. 그냥 나 스스로 할 기회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투자해서 그 돈으로 스타트업들 지분을 야금야금 먹거나 미래 산업을 대비하려고 했었던 빅테크의 전략이 꼬여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렇게 되면 빅테크한테 단기 주가에는 상관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다음 먹거리가 안 나옵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 닷컴 버블 시절 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이제 마이크로 오피스가 PC 시절에 윈도우즈로 떼돈을 벌었는데 그때 이제 독과점 법에 걸려가지고 그 MS 오피스를 그 막 쪼개겠다 뭐 네. 많이 쪼개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가 그 자기 재단 쪽으로 그냥 빠지고 자기는 사업에 관여 안 한다 하고 거의 애걸복걸해서 간신히 이제 기업이 쪼개지는 걸 막아놨는데 그때가 뭐 메타, 페이스북, 애플, 뭐 구글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등장하는 시기였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때 그 독과점에 휘둘리지만 않았다면은 이런 기업들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냥 다 돈으로 사버리든지 예. 없애버리든지. 그래서 한 10년 뒤, 20년 뒤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빅테크들이 서서히 이제 또 기울어가고 새로운 빅테크들이 또 나오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AI 판에서 이제 메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뭐 거대한 게 나올 수 네, 있다. 또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어찌 보면 돈으로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대한 해자가 있었는데 네. 이게 붕괴될 수 있다. 딥시크가 만약에 진짜라면. 진짜라면. 네. 가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 후자에 더 가깝다라고 보는데 딥시크를 만든 회사의 대표가 모회사가 있습니다. 네. 펀드 회사예요. 어. 이게 헤지 펀드예요. 네네네. 헤지 펀드로 젊은 친구가 1조 6천억인가를 벌었어요. 그 돈으로 자회사로 그냥 딥시크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네. 수상하잖아요. 저 친구가 저렇게 돈을 잘 버는 친구가 나올 수 있었나? 그리고 여기서 딥시크 연구진은 미국의 대학을 한 번도 안 간 토종 친구들로 만들었다를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저비용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모회사를 열어봤더니 모회사가 H100 칩을 10,000개를 가지고 있고요. A100이라고 그러니까 규제 전에 있었던 칩인데 그걸 50,0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은 수준. 꽤 많은 거죠. 네. 이게 충분히 챗 GPT 뭐까지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비벼볼 정도는 나오겠죠. 그러면 그 정도의 칩을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자회사한테 한 번도 대여를 안 해줬을까? 안 쓰게 했을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중국이 기술이 너무 빨리 따라오니까 칩을 완전히 규제를 해야 되겠다. 우회로 들어가는 것까지 다 막아야 되겠다. 싱가포르에다가 중국 스타트업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싱가포르가 엔비디아 칩을 가장 많이 사는 4위 정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에서 엔비디아 칩을 사서 뭐 하겠어요. 거기다 데이터 센터 짓는데 데이터 센터가 중국 안에 없어도 돼요. 싱가포르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중국이 이용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트럼프가 더 촘촘하게 규제를 하겠죠. 그럼 엔비디아는 그 물건을 팔아먹을 공간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엔비디아가 이제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비싸게 팔 줄 알았는데 그게 조금 리스크가 걸리면서 주가가 좀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면은 후자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예. 그거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은 약간 뭐 고점인 거지만 완전히 막 폭락한다거나 과거처럼 돌아가는 정도는 아니겠죠? 네, 후자가 된다면 결국 어쨌든 엔비디아 칩 없이는 AI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다가 되기 때문에 네. 주가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다 후자라고 보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내려오진 않았어요. 네. 그러면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다시 또 좋은 호재가 나오면 다시 랠리를 갈 수 있을 거고, 지금은 중국에서 반도체 만드는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굴기라고 하는데 기를 쓰고 만들고 있어요. 네. 그게 조금 무서운 게 HBM도 만들 준비 다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하고 있다는 HBM을 화웨이가 주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화웨이가 또 이제 AI 가속기 칩을 또 만들어서 이걸로 뭐 썼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뭐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 아닐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투하를 해서 발전하는 속도가 빨리 따라오게 되면은 한 3년 뒤에는 만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겠죠. 엔비디아 칩이 이제 마지막에 정점이 가겠지만 반도체에서 우리가 영원히 기술을 안 뺏길 거야라는 전제는 안 깔았으면 좋겠어요. 반도체를 만드는 거는 결국은 이제 석박사 사람들, 연구진들이 만드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연구진들 중에 중국인들이 되게 많기도 하고,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무했던 분들이 중국 가서 연구진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과연 안 따라올 수 있을까? 사람을 그대로 다 데려왔는데 네. 위협적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미리 뭐 미국도 이제 어느 정도 인지했던 시점에 그 반도체를 막 규제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중국이 따라오던 걸 좀 격차를 좀 벌렸던 것도 있는데 예. 그거로는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제 자체적인 제작이 가능할 수 있다. 예, 자체적인 제작이 가능해지는 순간부터는 뭐 이제 규제를 할 필요도 없어지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팔아먹을 곳이 사라지는 거죠. 어쨌든 저성능식으로 해서 물건은 팔아먹고 규제는 하고 이제 그 둘 다를 잡으려고 했는데 뭐 둘 다 안 되게 되는 거고, 아까 전자가 되면 진짜 무서운 게 챗 GPT에다가 우리가 뭐 머신러닝해서 또 AI 스타트 들고 만들잖아요. 그 토큰당 비용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데이터 쓰는 만큼 돈을 내면서 연구를 하는데, 중국이 만약에 그 비용을 20분의 1로 낮춰서 우리 거 쓰세요라고 하면은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중국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나 딥시크를 이제 엔진 모델로 써가지고 계속 AI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많은 AI 서비스 회사들이 딥시크에 이제 의존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국에 예속돼가는 과정이 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게 두 종류로 좀 나뉠 것 같은데, 우선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나리오로 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럼 시장을 반으로 쪼개야 되니까 네. 안 좋죠. 이제 AI라는 다음 시장에서도 그렇고, 아까 뭐 AI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뭐 그래픽 카드도 그렇고, 그동안 미국 자체가 독점하던 시장을 반으로 나눈다 보면 당연히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는 거고, 아까 AI 스타트업들을 빅테크가 AI 데이터 센터로 계속 이제 예속시키는 과정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예속이 안 되니까 이제 다음에 정말 대박 날 만한 회사들이 또 어떤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게 생긴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향후 성장성이 좀 안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지금은 빅테크들은 뭐 당장 벌어들이는 돈이 나쁘진 않아서 주가가 뭐 당장 무너질 정도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엔비디아 같은 데들은 당장 칩을 팔아야 되는데 네.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보통 사업 구조를 보시면 건자재가 먼저 오르고 네. 건설사가 오르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칩을 먼저 파는 장비들이 먼저 오릅니다. 장비를 깔아야 뭘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뭐 이걸 이제 이용료를 받으면서 또 수익이 나면서 감가상각비를 떨궈 가면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 회사들이 정말 대중이 열광하던 서비스를 딱 출시하면서 그게 이제 대박이 나서 스타트업이 이제 뭐 큰 기업, 뭐 중견 기업, 빅테크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의 흐름이 있는데 엔비디아는 어쨌든 이 타이밍에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기서 좀 한계 구간이 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미국 주식 뭐 해외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봤을 때 빅테크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는 이제는 조금 리스크도 봐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그냥 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내용은 빅테크 주식이 지금 저렴하지 않다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예, 대신 이제 미래를 보면서 3년 뒤의 미래를 봐봐. 그러면 적당한 가격이지 하는 사람이랑 무슨 소리야 그냥 비싸지 지금 이제 그 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이 두 지점이면은 객관적으로 설명했을 땐 비싸다가 맞습니다. 비싼 때는 안 사는 게 좋아요 무조건. 네. 싼 주식 중에서 좋은 기업을 골라 담으면은 내가 손해 볼 확률이 낮으면서 앞으로 대박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많이 오른 거가 또 10배가 오르고 5배가 오르는 걸 기대하면 그건 너무 욕심이잖아요. 그리고 빅테크들도 보면 누가 우량주라고 많이 말하는데 우량주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게 주가의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한 번씩. 예전에 그 넷플릭스도 $750 찍고 나서 그때 딱 한 번 역성장했거든요. 한 분기 한 번 $150까지 떨었어요. 네. 주가가. 그럼 80%가 하락하는데 네.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투자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기다리면 또 오니까 뭐 20% 조정이든 30% 조정이든 그런 구간일 때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지금처럼 가장 주가가 제일 예쁠 때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약간 조금 다 좋다고 할 때가 어찌 예. 보면 주식에선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한데 지금 약간 그런 구간 언저리쯤까지 온 것 같다. 예,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럼 반대로 그럼 중국 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항상 중국 주식은 그랬어요. 이제 2017년 트럼프 1기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 주식은 저렴하다라는 말이 지금 네. 8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 말 하셨던 분들 다 물렸습니다. 중국은 쉽사리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번 좀 올랐다가 또 다시 또 빠지고 막 이러버리니까. 그래서 홍콩 지수를 봤는데요. 2017년 대비 33,000이었다가 지금 2만 정도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 시점에 2,600쯤이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1,600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스피 1,600이면 싸다 들어가자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나라 돌아가는 흐름이 너무 무서운 거죠. 네. 어떤 규제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중국 주식을 뭐 하는 것까지 나쁘지 않아요. 그 안에도 작년에도 텐백에 관한 종목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걸 찾아낼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냥 무작정 중국 그냥 좋아 싸다 이 관점으로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뜨는 산업이 있고 안 뜨는 산업이 있을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아까 딥시크 전자로 해서 중국 내부에서 정말 칩 개발이 가능하다 만약에 되면 그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 뜨듯이 중국의 반도체 섹터들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런 걸 예상해서 들어간다던가 그러니까 중국에도 엔비디아가 하나 생길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되면. 있습니다. 네. GPU 개발을 이렇게 여러 개 하고 있는데 화웨이가 비상장이고 뭐 몇몇 개 비상장들이 있는데 상장한 회사들 중에서도 예, 대박을 준비하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예, 그 걔네들 같은 경우는 성공하면 대박이겠죠. 네. 근데 대신 우리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말이 돼가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쉽게 되나? 이게? 그렇죠. 그냥 말대로 그냥 네. 되나 이게? 했다 하더라도 네. 아이, 뻥 아니야? 네. 에이, 그거 뭐 실제로 수율 개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 리스크를 생각하면 그 주식을 지금 사야 되는 게 맞나? 중국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뭐 이 영상 보면은 저희 이제 부동산 채널을 주로 하지만 누가 요즘 부동산 사냐, 집 사냐, 지금 미국 주식 사야지, 나스닥은 신이야, 뭐 이런 댓글 많이 달리거든요. 그때가 고점입니다, 보통.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또 맞았잖아요. 한 1년간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주식 사야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예. 그럼 미국 주식도 애매하고 중국도 애매하면 어디 가야 돼? 제일 공포스러운 데 들어가야죠. 한국인가요? 근데 요즘에 한국장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막 살벌하던데요, 여기? 어떻게 감히 한국장을 사라고 하냐? 제가 내일 저기 한국거래소, 그러니까 금감원 주제로 해서 제가 개인 투자자 대표로 네. 한국 증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러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으면 활성화 방안을 제안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느낀 게 뭔가 작정을 했다. 예, 한국 증시 올리려고 뭔가 좀 노력은 하고 있지 않나. 물론 관세든 뭐든 이제 힘든 건 있는데요. 네. 지금 관점은 이거예요. 지금은 힘든 게 정상인 게 미국만 잘 살아요. 네. 미국만 잘 살고 모든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트럼프도 그 전략을 계속 이어가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추세에서는 힘든 게 맞죠. 근데 이 추세가 바뀌는 때가 올 거예요. 미국이 이제 충분히 이제 스톱하는 구간이 올 거예요. 그때는 미국에 있던 돈들이 다시 이제 해외로 다시 넘어옵니다. 네. 그때는 아시아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아시아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일본 주식은 그때 뭐 밸류업 같이 비슷한 걸 많이 해가지고 주가가 너무 올라 있어요. 네. 비싸요. 중국 주식 아까대로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럼 아시아에서 투자할 만한 데가 대만이랑 한국밖에 없는데 대만은 그냥 TSMC 원툴이에요. 그럼 요거 빼면은 한국밖에 없어요. 코로나 이후로 미국의 ETF로 들어온 자금이 5,500조 원입니다. 그럼 그 돈이 이제 만약에 약달러가 되면 그 돈이 다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말한 빅테크 주가가 영원히 올라주던가 그러지 않는 한은 이제 빅테크 주가가 떨어지면 결국 미국 주식을 팔고 돈이 나올 거고 네. 약달러가 되니까 신흥국으로 가자가 이렇게 현상이 벌어지면 한국 주식이 이대로 있지는 않겠죠. 그때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데 어떤 것들이 더 많이 오를 거냐 그 섹터를 잘 골라야 되지 않을까 네. 봐요. 지금은 그냥 돈이 없어요. 한국 주식의 유동성 자체가 그렇죠. 없어요. 네. 그래서 올라야 되는 섹터가 안 올라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랑 이익이 매년 15%씩 성장합니다. 네. 꾸준히. 그런데 PER이 4배고요. 경기 민감주도 아니에요. 그냥 네. 경기 민감 없이 돈 잘 벌고 잘 성장하는데 대중이 돈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돈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헐값에 널린 것이 너무 많죠. 그런 기업들을 이제 배당으로 이제 좀 짜낸다던가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을 시키게 한다던가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거래소가 좀
이렇게 좀 압박을 해준다면은 그러면은 배당이랑 뭐 주가 상승 요소가 되면서 일본처럼 상승하는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리도 중요한데 지금 어떤 개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없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지 그게 뭐 불쏘시개가 돼서 개인들도 같이 들어갈 텐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은 빅테크의 붕괴가 느껴져야지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미국 돈이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뭐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은 끝났어, 미국 주식이 답이지라고 하잖아요. 일본이랑 중국은 더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자금이 미국에 다 쏠려 있어요. 네. 그리고 채권에 가 있지도 않아요. 그 돈이 미국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 S&P 500에서 1위부터 10위까지가 시총 40%를 차지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말로 빅테크에 수천조 원의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빅테크가 주가가 오르니까 돈이 들어가 있는 것 뿐인 건데 안 오르면 돈이 나오겠죠. 뭐 어떤 위기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붕괴돼 버리면은 뭐 당연히 아시아 증시도 안 좋겠죠. 근데 네. 좀 서서히 빠지는 주가가 이제 뭐 김이 새는 형태로 빠지면은 이제 좀 재미없나 보다. 이제 좀 매력적인 주식을 찾으러 떠나자. 돈이 좀 떠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그 어쨌든 빅테크랑 그래도 관련 있는 국장 주식이 삼성전자랑 그래도 하이닉스. 하이닉스였을 네. 텐데 이 두 개가 그래도 우리나라 시총도 가장 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같이 물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게 우리나라가 진짜 참 너무 외국 의존적인 모델인 게 안타까운 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하나가 미국이고 하나가 중국이에요. 네. 삼성전자는 별로 안 오르고 하이닉스 많이 올랐어요. 그 반도체가 오른 게 아니라 AI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AI와 연관된 기업들만 오르고 AI 냄새를 못 맡은 기업들은 저번 작년 7월을 정점으로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쭉 빠졌거든요. 삼성전자가 그 모델로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가 다시 호황이 오려면은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돼요. 네. 그래서 이 트럼프를 계산 안 하면은 이게 국장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뭐 미중 관세가 계속 전쟁이 치열하게 치닫을 거냐? 그러면 당연히 한국 주식 투자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어떤 해결책을 좀 찾아내기 시작하면서 중국도 아니 뭐 에라 모르겠다 좀 돈을 부양책을 쓴다던가 이렇게 되면서 좀 경기가 살아나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도 사이클이 돌아오겠죠. 아직까지는 뭐 HBM이 갑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DDR5 DRAM 메모리 가격이 되게 좌우를 많이 하거든요. 중국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는 이게 살아나지를 않아요. 근데 서서히 지표들이 중국도 부양책을 좀 쓰고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공세를 이렇게 강하게만 좀 가지 않고 조금씩 좀 톤 다운 해준다면은 한국이 한 번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조금 주춤하더라도 다른 걸로 또 어떤 그럴 수도 종목도 있어요. 채울 수도 있다. 2011년에서 2016년에 코스피 별명이 박스피였었는데 네.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거의 5년 내리 안 올랐습니다. 네. 그럼 그때 벌어진 일이 뭐냐면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섹터들이 많이 올랐어요. 대표적으로 그 관광 관련 뭐 카지노, 뭐 면세점, 화장품 네. 뭐 이런 섹터들이 오르거나 아니면 그때 12년, 13, 14, 15년에는 이제 오리온 뭐 이런 회사 같이 식품주들이 10배씩 올랐어요. 그리고 건자재 회사들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예전에 네. 한샘이라는 주식이 네. 그 12년에서 15년 동안 37배 올랐을 거예요. 37배. 네. 그리고 저도 그 당시 때 시멘트를 투자했었는데 네. 시멘트가 뭐 업계에 따라서 하지만 4배에서 10배까지 올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다 먹고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건자재 많이 올랐었고 식품주 많이 올랐었는데 공통점들은 시가총액이 다 합쳐도 그렇게 크진 않더라.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별 영향이 없는데 가끔 이런 섹터들이 막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15년 이후에는 바이오가 유행합니다. 네. 신약 개발 대박의 꿈을 갖는 거죠. 어차피 삼성전자 안 오르니까 뭐 대형주 해봤자 재미도 없고 뭐 할 거 없나 이랬더니 바이오 이거 터지면 대박이래 네. 이러면서 바이오로 또 수많은 우리 또 코스피 투자자 선배님들이 다 퇴학당하셨죠. 바이오는 건들지 마라 제발. 유언으로 남기신 분들 많던데. 예, 그렇고 났는데 바이오 투자할 때 하필 부동산 상승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살 거냐 바이오 주식을 할 거냐 이랬을 때 완패를 했습니다. 완패. 네. 예, 그래서 부동산이 정답이었구나 이렇게 가다가 코로나가 터졌고 동학개미 운동으로 잠깐 일어났다가 또 완패당하고 그때 또 잠깐 부동산이 또 상승 피크 찍으니까 부동산으로 자금이 완전히 쏠려 있다가 미국이 금리를 너무 올리면서 미국만 좋아지고 나머지 나라가 다 가난해지면서 모든 자산이 다 박살이 났죠. 그래서 결국 살아남은 게 미국 주식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지금이 딱 이런 흐름이에요. 이제 10년, 15년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모든 얘기의 전제는 미국 주식 그 중에서 빅테크가 중국발 어떤 위기로 약간 붕괴 조짐이 보인다는 거를 예. 전제로 말씀하신 거죠.